용의 시사본부 2부입니다. 잠시 후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과 경제 이슈 풀이해보고요. 이어서 정치토크 직진본능 직설하고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콘텐츠들 마련돼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일요일 2부 출발하죠.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스피 5천 돌파. 예. 진짜 빠른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코스피가 5천이 돌파하리라고 저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 시점에.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언젠가는 5천 돌파가 되겠지만 네. 2006년도 1월 달에 26년. 예, 2026년 1월 달에 5천 돌파한다. 경제 전문가로서 무능하다라는 얘기를 들어도 할 수 없지만 저는 전혀 이런 언감생심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에 2025년 초에 코스피 주가 지수가 어디까지 떨어졌었냐면 2284. 맞아요. 예, 그러면 이게 5천이 됐다는 얘기는 두 배가 넘었어요. 2배가 이상입니다. 이 정도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인 전례가 전후무하고요. 1년도 안 됐는데. 그렇습니다. 전 세계를 통해서 최근 6개월간 성장률 코스피 상승세 세계 1등입니다. 예. 그만큼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올랐다. 세 가지 요인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하나는 정부의 강력한 어떤 코스피 상승 의지. 예. 관련 법도 개정하고 또 밸류업 시키기 위한 노력 많이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바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통화량이 많이 풀려나고 있다. 그렇죠. 유동성. 네. 예, 그렇습니다. 유동성 확대가 그러나 우리가 주가가 유동성 확대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올랐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반도체 경기. 반도체죠. 이 D램 반도체가 예. 지금 최근 6개월 동안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이 세 가지 요인이 합쳐지면서 정말 경이적인 네. 상승세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재작년까지의 상황을 보면 그 몇 년 동안 미국 증시, 일본 증시, 유럽 증시 다 올랐는데 네. 한국 증시만 못 올랐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랬던 게 이제 한꺼번에 다 올랐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기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문제는 이게 너무 급등해서 이제 다시 확 조정을 받을까요? 아니면 더 쭉 올라갈까요? 예, 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예, 거시경제 지표로만 놓고 보면 아직도 상승 요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특히요. 주가가 높으냐 낮으냐를 따지는 밸류에이션 지표,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PER, PBR 이런 지수들이 있는데요. 네. 이 지수를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 실적 가치에 비해서 주가는 미국의 S&P 500 지수에 비한다면 아직도 반도 안 돼요. 네. 제대로 성과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지표로만 보면 주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가가 그동안에 떨어졌던 앵커님 잘 지적해 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에 상장을 했을 경우에 뉴욕 증시보다도 뭔가 좀 미덥지 못한 대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주가가 낮았던 것이거든요. 네. 그 문제가 완전히 해소됐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다음에 주가라는 게요. 실적이 이렇게 뒷받침이 안 되면 한 방에 훅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대목에서 정말 이 주가 코스피 5천에 놀아날지 말자.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자. 여기에 착시 현상이 일어나면요. 마치 우리 경제가 지금 굉장히 좋은 것처럼 이러면 대책을 세울 기회도 못 갖게 되고 오판을 하게 되거든요. 예.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작년 4분기에 마이너스였습니다. 마이너스였어요. 그밖에 나머지 거시경제 지표 별로 안 좋고요. 주가도 지금 반도체하고 일부 업종 거기만 오른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종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네. 그래서 오르는 거 우리가 정말
반가워하고 또 계속 올랐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네. 자만하지는 말자. 알겠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아까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법 개정 말씀하셨는데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하는 이제 3차 상법 개정도 빨리 할 것 같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 증시에는 좋은 영향을 미치긴 하겠죠. 그렇습니다. 주가 상승에는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리는 폭발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천 되자마자 민주당의 코스피 5천 위원회 만나서 상법 3차 개정 좀 빨리 해주라. 네.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 상법 3차 개정의 핵심이 자사주를 소각, 불태워 없애버리는 것을 의무화한다. 그렇죠. 이게 법의 핵심 내용인데요. 이 대목 아시는 분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뉴욕 증시가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이유는 바로 자사주 때문입니다. 네. 기업이 돈을 벌면 그 돈으로 자기 주식을 사서 그것을 주식을 불태워 없애버렸습니다. 소각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불을 내지는 않았지만 이 존재를 없애버리는 거니까 잘라 내면 되거든요. 주식 양을 줄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 이게 바로 가격 메커니즘은 보이지 않는 손이지 않습니까? 예. 주식의 공급량을 없애버리니까 자사주를 사서 없애는 방식으로 공급이 줄어드니까 수요는 여전한데 공급만 줄어드니까 가격은 올라가죠.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네.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그동안에 자사주를 사긴 샀어요. 돈을 벌면. 그런데 자사주 산다고 언론에 홍보 엄청나게 해놓고 소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소각 안 하고 자기들 유리하게 쓰죠. 그렇습니다. 오너들 유리하게. 그렇습니다. 몇몇 대주주들이 자기한테 유리하게 어떤 법 의결 구조도 끌고 가고 예. 기업 합병 인수할 때도 꼼수로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이것을 경영 투명화, 소액주주 보호 차원에서 상법 3차 개정 이거 자사주 샀으면 1년 내에 다 매각하라. 이 법이 통과되면 주가 폭등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저지하고 있거든요. 반박하죠. 그래서 정부가 그렇게 상당히 공격적으로 밀어붙이지는 못할 것이다. 유예 기간을 좀 많이 줄 것이다. 뭐 이렇게 절충안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주가 얘기는 그 정도 하고 환율이 상당히 걱정 요인인데 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란 예측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 근거는 뭐예요? 우선 경제학자들은요. 대통령이 환율의 구체적인 액수, 시간까지 정해서 얘기하는 거 정말 적절치 못합니다. 예. 이게 환율 시장을 왜곡시킬 수가 그럴 수 있거든요. 있죠. 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선의, 진의는 이해가 됩니다. 지금 환율이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거꾸로 해야 우리 돈 가치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거 그렇지 않아. 다시 환율 내려갈 거야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신 말씀으로는 보여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탈, 경제 체력 기초만 놓고 보면 대통령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1,400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동안 내려가지 않았느냐. 이 대목, 그것은 우리가 돈을 많이 풀었고 또 예산에 퍼주기 예산, 적자 예산, 내년도 예산이 지금 2026년에 적자가 100조가 넘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뭐 기존의 성장률 좀 좋아질 것이다. 이런 요인만 가지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네. 다만 한 가지 지금 국제 환경이요. 미국의 금리 인하가 되고 있고 이 미국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엔 강세가 되면 우리나라 환율은 자동적으로 내려갈 수 내려가죠. 있는 국제 환경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의 전망 자체는 상당히 피지빌리티,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장이 교란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환율 관련된 대책 중에 하나로 해외에 있는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을 사게 되면 해외 주식 양도 차익 그 세금 없애주는 네. 이른바 국내 시장 복귀 계좌 RIA 이런 게 지금 새로운 시행되고 네. 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거 성공할까요? 정말 뜻은 좋지만 효과는 정말 미미할 것으로 생각되는. 예. 자, 지금요. 해외에서 서학 개미가 미국에 주식 투자하고 있는 그것을 한국으로 옮기면 양도세 깎아주겠다는 건데 그만큼 한국에 와서 투자하라는 그 뜻은 이해가 됩니다. 환율도 안정시키고 한국 네. 주식시장도 올리고. 그런데요. 정책이라는 게 어떤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서학 게임이 투자하는 사람들은 100명이면 100명이고 물어보면 돈을 가져올 것이다. 그럼 양도세 그동안에 주식 올린 거 세금 안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에는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그 순간에
내가 돈을 가져와서 양도세 면세 혜택 받고 동시에 다른 계좌로 미국 주식 투자해서 더 늘릴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정책 목표가 스하게임의 미국 투자 주식을 줄이겠다는 그걸 통해서 환율을 잡겠다는 것이었는데 이런 식의 정책은 형식만 갖추고 예.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거든요. 예. 바로 그래서 체리 피킹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체리 피킹? 예, 좋은 것만 택한다는 좋은 거죠. 것만 택한다.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내 양도세 면세 먹고 또 미국 주식 사고. 또 사고. 어. 그래서 체리 피킹을 막기 위해서요. 정부가 2차 대안을 냈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한 번 양도세 혜택 받은 사람한테는 외국에 주식 나갈 때 그만큼 까겠다. 자, 이게 선의는 인정이 됩니다만 이것도 조삼모사네요. 하지하책이다. 이런 것도 물론 충정은 이해가 됩니다만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 환율이 붕괴되는 그 거시경제 밴드의 그런 요인을 잡아서 예.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 그렇죠. 정말 IRIA 정책, 이 외국인 국내 환수 계좌 이것은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면서도 절대 이런 정책은 여러분 된다. 나사에 나서 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죠. 트럼프의 그 그린란드 예. 내 거다라고 하는 거 진짜 어이없는 일 아닙니까? 게다가 이제 서유럽 국가들한테 관세 매기됐다고 하다가 또 금방 말 바꿔서 없었던 일로 해버렸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이거? 예, 트럼프의 그 정책이 오락가락한다 해서 뉴욕 정시에서는 뭐라 트럼프 튜나란 말도 있고 또 트럼프 타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그것이 전략입니다. 저는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소기의 목적은 있는데 그것을 판을 흔들어서 관계된 사람을 혼란케 만들어서 살짝 자기만 목적을 챙기는데 그린란드에서도요. 지금 국적을 그러니까 그린란드의 땅을 미국으로 가져온다라는 것은 2단계 목표고 그린란드의 군사적 지하를 전부 핵 요새를 만들겠다. 또 영유권 북해 항로를 장악하겠다. 히토류 갖겠다. 그 목적 달성하는 것은 이번에 나토 의장과의 모임을 통해서 상당 부분 지금 달성을 했거든요. 트럼프는 다 계획이 있고 상당 부분 지금 취했다. 목적을 이렇게 봅니다. 네. 막판을 흔들어서 일단 1단계 목표는 달성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물러선 거라고 본다. 예. 그 말씀이군요. 자,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부터 정리해 봅시다. 먼저 뜬 인물 최창렬 교수 누굽니까? 네, 저는 뜬 인물 두 명을 적고 왔습니다. 예,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의 이진관 판사, 예. 지난 그 한덕수 전 총리 그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그리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서 그 재장 23년. 예, 23년 이제 형을 내리고 적어도 재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의 성격을 정확히 규명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이나 그쪽에 특히 이제 그 강성 지지자들,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은 내란이 아니다. 네. 내란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이런 이제 입장을 계속 견제해 왔는데 분명히 선을 그었어요. 이거 내란이고 위로부터의 내란이다. 친위 구테타. 네, 친위 구테타고 위로부터의 내란이고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엄중한 것이다. 그 폭동이다. 그 폭동의 최광의의 범위도 다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진관 판사의 이날 설시 판시는 대단히 의미가 있었다. 네. 정치는 아닙니다만 일단 그래서 이제 뜬 인물을 잡았고 역시 조국 혁신당 대표도 제가 뜬 인물을 잠깐 잡은 게 일단 합당을 제안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아무튼 지난주는 어쨌든 조국 대표의 몸값이 좀 올라간 한 주였다. 앞으로 또 이 상황을 좀 봐야지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사람을 일단 꼽았습니다. 최진 원장 금주의 뜬 인물.
저는 조국 대표로 꼽았습니다. 뭐 이제 만약에 합당될 경우에 6월 지방선거 민주당 공천 판도를 뒤흔들 거고 지방선거 선거 판도를 뒤흔들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권 내부의 권력 지형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아주 핵심 변수로 그렇죠. 떠올랐다 네.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제 진인물 정리해 봅시다. 최창렬 교수. 뭐 질문 저는 그 이해운 예산처 장관, 예. 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꼽았습니다. 지명자. 예, 지명자인데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청문회가 24일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청문회 결과를 봐도 다 예상했던 바인데 이해운 후보자는 청문회 때도 그렇게 당당하지 못했다라는 느낌도 좀 들고 보기에 따라서 뭐 다르게 수 있겠습니다만 장남의 그 대학교 입학 문제도 그렇고 부정청약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뭐 어떻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썩 명예스럽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제 진임으로 꼽았고 한덕수 전 총리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구형이 15년 나왔는데 23년형의 징역이 내려졌어요. 예, 예. 그리고 본인이 얘기했던 게 다 거짓으로 밝혀졌고 1심에서 말이죠. 그래서 일단 이해운, 한덕수 두 분을 일단 진임물로 그렇게 꼽았습니다. 네. 최준 원장은 진인물. 종합해서 4명 꼽으신 게 저하고 중첩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은 저도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도 이해운 네. 예전에 꼽았는데 위장 미혼이라는 정말 미혼, 예, 위장 예. 미혼. 미혼. 처음 들어봤어요. 예, 그러니까요. 위장 미혼이라는 특이한 말까지 유행어까지 만들어냈고 결국은요 마지막에 이제 이 임명의 키는 열쇠는 이해운 준 게 아니라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넘어갔다. 그렇죠. 무슨 말씀이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리더라도 최소한 이해운은 그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아, 물론이죠. 뭐 임명한 본인은 뭐 한없이 고맙지만 받아들일 수 않을 수가 있어요. 만약 혹시라도 임명을 철회할 경우에도 섭섭하다거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질 만한 전혀 여지가 없다고 보는 거죠. 어떠한 좋지 못한 불행한 나쁜 결과가 오더라도 그 모든 것을 이해온 이거 내정자는 감수해야 된다. 그 정도로 여러 가지 네. 악재가 많아도 이렇게 말한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얘기 나온 김에 그럼 이해운 지명자 이재명 대통령은 임명 강행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안 할 것 같은데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일단 워낙 여론이 안 좋고 그리고 여당 의원들도 상당히 그 특히 진성조 의원 같은 경우는 예. 뭐 아주 거세게 뭐 얘기를 질타하던데 그 전에 청문회 열리기 전에도 이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이 여러 그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 많이 했죠. 했어요. 많이 했고 정도의 차이였고 그리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하고 대단히 어렵다. 어렵다는 게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 문제 자체가 어렵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어요. 제가 그리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식의 기조를 유지해 왔고 예. 청와대에서 일단 청문회 해야 된다. 과정이기 때문에 청문회 해야 되고 청문회를 보고 본인의 해명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국민의 판단이나 여론의 지형을 따르겠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얘기를 그대로 간다면 당연히 이제 임명 철회죠. 청문회는 했는데 네. 민심은 안 좋으니 안 좋대, 네. 철회할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전 최준 생각합니다. 원장 어떻게 전망하세요? 굳이 수치로 표현해서 말씀드리자 보자면은 임명할 가능성이 일단 6이라고 좀 더 많다고 보는 거고 임명 안 할 가능성은 4 정도로 6대 4. 봅니다. 예. 왜냐하면요 지금 시간을 너무 많이 지났어요. 이제 와서 지명을 처리한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오히려 감수해야 될 부담이 너무 많지 않을까라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어찌 됐든 내부 인사나 통합 인사인데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 이후 통합 인사에 여러 가지 차질이 빚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일단 임명할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사실은 네, 두 분의 아주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두 분의 전망이 엇갈렸는데 이건 정말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솔직히 엇갈리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결과론적으로 조금 하지만 거의 그러니까 비슷한 생각입니다. 최창렬 교수님하고. 우리 최준 원장님은 이제 그 임명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네. 임명은 될 것 같다. 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뭐 그렇습니다. 네. 진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고요. 아까 한덕수 전 총리 재판 얘기하셨는데 그 판결문의 어떤 의미 최창렬 교수가 정리하셨지만 최준 원장도 상당히 중요한 판결문이죠, 사실. 네, 그렇습니다. 그 판결 내용 중에 내란이 성공할 걸 알고 책임과 의무를 안 했다라는 얘기인데 아마 그러니까 당시에 말이죠 한덕수를 비롯한 상당히 그 국무위원들이
이번 기회면 잘만 하면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믿었다는 거죠. 예, 사실 예. 왜냐하면 그 윤석열 전 대통령 특유의 그런 배짱 뭐 비슷한 게 있지 않습니까? 상황에 걱정 마라 다 준비해놨단 말이야. 그래서 무슨 사령관들 순간적으로 그 공직자들 정무 감각이 부족한 공무원들이 거기에 순간 넘어갔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진관 판사가 아주 확실하게 쐐기를 박더라고. 그게 얼마나 허황된 꿈이었는지를.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15년에서 이렇게 23년으로. 선고가 늘어나는 경우는 봤지만 23년으로 늘어났다.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예, 그 죄질이 아주 나쁘다, 무겁다라고 부장판사가 판단을 한 거죠. 예. 다음 달에 그 윤석열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선고. 네. 뭐 재판부는 다르지만 이걸 뒤집을 가능성은 뭐 거의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로예요, 제로. 이거 만약에 지기현 부장판사, 이 지기현 재판부가 이걸 뒤집는다, 이거 상상할 수 없어요. 네, 그리고 이건 일종의 대법원 판례는 아닙니다만 사실상 판례가 형성된 거라고 봐야 돼요. 내란이 어떤 거다. 그리고 특히 이제 폭동이 아니지 않느냐. 뭐 사람 죽인 적도 없고 죽지도 않았고 뭐 기물을 파손한 것도 없고 뭐 유리차 몇 개 깨졌지만 뭐 그거는 기물 파손이라고 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폭동이 아니다. 라고 한 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폭동이다. 광의의 폭동인 것이다. 특정 지역의 안녕을 해칠 정도의 폭동이라고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분을 저는 거스를 그런 법적 논리 자체가 없어요. 그 논리나 이제 당위성은 거의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 과연 형량이 예측한 대로 나올까라는 부분이 상당히 의심입니다. 왜냐하면 지기현 판사나 이진관 판사 똑같은 판사하고 내란 관련된 재판을 해오는데 재판은 진행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다음 중간에 튀는 것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또 막판에 지기현 판사 어디로 튀일지는 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튀어도 두 개 중에 하나.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둘 중에 하나인데 무기 근거는 안 할 것이고 그러니까 무기징역이냐 사형이냐 그 문제예요. 지기현 판사가.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사형 선고 내려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기현 판사가. 네, 지금 다음 달 19일 날 2월 19일 최준 원장은 무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거는 절대 할 수 없는 그러면 거고. 사형 무기징역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인데 둘 중에 하나인데 뭐 그래도 그 의미는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근데 일단은 저도 지기현 판사가 그동안 워낙 본인이 엉뚱하게 튀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여론의 압박이나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 좀 정신을 좀 표현을 좀 차려서 제대로 된 선고 그러니까 의외로 사형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높지만 또 그동안에 럭비 공처럼 튀는 걸로 보면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숨 조이면서 지켜봐야 될 그런 재판이 아닌가. 이제 이 재판의 결과가 이제 결국은 국민의힘에 미칠 영향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국민의힘의 상당수 전현직 의원들이 이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으니까 그건 부진 못해요. 위헌 위법한 계엄인 건 맞지만 내란인지는 따져봐야 된다. 바로 그거였잖아요. 이 논리를 계속 폈는데 그러니까요. 이거 명백한 내란이야. 라고 이제 하는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아직 공식 입장과 반응이 없거든요. 안 됐어요. 그랬어요. 그게 이상한 이게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국민의힘은 그러면 사법부 대법원 판단 내릴 때까지도 여전히 내란인지 아닌지 따져보자고 갈까요? 저는 대법원 판결에서 이런 판결이 나와도 당을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논평할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1심 재판이 나왔는데 그럼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로서 이건 누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정치인이건 아니건 간에. 근데 이건 정당인데 대한민국의 어마어마한 이슈에 대해서 정당이 논평 안 한다? 그리고 나온 얘기가 당을 떠난 사람이다. 우린 대법원 판결 보고 얘기했다. 이런 식의 생각이 있단 말이죠. 이건 정당도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네, 일단 법적으로는 끝까지 그 내란으로 확실히 최종 판결이 나올지 지켜봐야 될지겠지만 정치적으로 그리고 국민들이 여론은 이미 내란 친일 쿠데타 이런 부분을 기정사실화 된 것 같아요. 아예 선고물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거죠. 아니,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번에 판결받은 사람이 한덕수예요. 글쎄, 그러니까. 그 새벽에 김문수를 한덕수로 대선 후보 바로 바꾸려고 했던 당이 맞습니다. 자기들이 그럼 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를 대선 후보로 세우려 했던 정당이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얘기를 해야죠. 말이 없어요. 말을 해야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이란 말이죠. 지금 참 국민의힘을 보수 정당이라고 말하기도 참 그 남사스러운 얘기긴 한데 논평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내란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숱하게 왔어요.
내란 프레임에 우리를 가두지 말라. 예, 근데 아무튼 예. 그게 법률적 논리로 확정이 된 거거든요. 1심이지만 예, 말이죠. 예. 그래서 이건 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대법원 판례에 가까운 것이다. 네. 이걸 가지고 지금 다른 재판부 이기 때문에 이거 내란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건 저는 제로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온 것 같은데 당시 김문수를 한덕수로 바꾸려고 했던 정치적인 요인, 법적인 요인까지도 저는 분명히 한번 짚어 넘어가야 된다고 그럼요. 봐요. 이걸. 근데 지금 물론이죠. 당 안팎에서 국민님 안팎에서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조용하잖아요. 민주당도 다른 이슈가 많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건데 그건 우리 한국 정치사에서 희대의 아주 미미했던 하나의 큰 빅 해프닝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언젠가는 분명히 그 짚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아니 자기들이 내세운 후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 대통령이 자기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해서 내란을 저질렀다. 예. 그런데 그 사람이 탄핵돼서 치러지는 대선에 자기들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를 대선 후보로 세우려고 했다. 예. 이 말은 자기들이 내란 정당이라고 하는 것밖에 말이 더 되냐고 네, 논리적으로 말하면. 논리적으로 그렇죠. 논리적으로 그런 거예요. 예. 그 전혀 하자가 전혀 없는 논리예요. 자꾸 왜 우리 정당은 내란 정당이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언제 내란 일으켰느냐. 그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자체가. 말 자체가. 논리적. 그 초반에는 간간히 그런 논란이 있었지만은 이 부분이 얼마나 엄중하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를 제대로 짚어본 적이 없는 게 저도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방송이 처음으로 이 부분을 딱 제대로 짚었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는 밝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적어도 한덕수로 대선 후보 교체를 주도하려고 했던 인물들이라도 정치적 사과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되죠. 아닌가요? 자기들도 몰랐다든지 예를 들어서 자기들도 한덕수 전 총리가 그 계엄에 반대했는 줄 알았다라든지 뭐 변명이라도 한마디 내놓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아무 말이 없잖아요. 윤석열 한덕수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는 걸로 봐서는 내란 프레임을 왜 우리 내란 프레임으로 우리를 자꾸만 가두려 하냐는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네. 분명히 얘기를 해야죠. 사과를 하든가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완벽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내란 정당이라고 공격을 해도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왜 할 말이 없는 부분은요. 자신들이 자초한 거라고요. 국민의힘. 누가 뭐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예. 예. 정당하게 얘기하고 당당하게 잘못을 사과하고 이러이러해서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윤석열과 단절하겠다. 윤하겠다. 그런 말 해야지 내란 정당이라는 말 안 할 명분이 생길 거 아니야 이쪽에서. 근데 그런 말도 안 하고 향후 앞으로 부정선거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말도 없고 윤호개인 세력과 어떤 관계를 지겠다 단절하겠다든지 이것도 없으면서 내란 정당이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우리가 언제 내란 일으켰냐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그때 한덕수로 후보가 됐더라면 더 흥미진진한 상황이 전개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안 해보십니까? 아이고. 좀 기가 막힌 한국 현대사에 아마 기현상이 게다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측 사람들의 주장이 이거 아닙니까? 당시 대표가 비상계엄을 막았다. 네. 내란을 막은 게 우리다. 근데 그 사람을 지금 제명시키려고 하는 것은 곧 이 정당이 내란 정당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제명에 반대하고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논리가 그렇더라죠. 논리가 맞죠. 맞죠. 맞는 맞죠. 논리죠. 예. 맞는 논리예요. 그런데 맞죠. 지금 현재 장동혁 그 대표의 어떤 태세로 봐서는 그냥 제명할 것 같아요.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99.9% 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나 높이. 전 그렇게 높이 봐요. 그렇게 보시네요. 참. 예. 저도 할 가능성이 높지만 거의 100%할 거라고. 전 100% 보시네요. 생각하는데 100%라는 얘기를 안 하는 게 우리 관례라서 100이라는 얘기를 안 하는 맞습니다. 할 거예요. 아마 제명할 겁니다. 그 제명까지 가면 진짜 바로 그 논리. 그나마 비상계엄을 막으려 했던 대표마저 몰아내면 이 정당은 비상계엄 하자는 정당 아니냐라는 논리를 뭐 어떻게 부실 수가 있을까요? 이진관 판사가 그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일부 정치인들이 막았다. 이런 네. 얘기를 했고 일부 정치인이 아까 말씀하신 그 사람들 얘기기 때문에 국민들이 막았고. 국민들이 막았고 일부 정치인, 일부 군인, 공무원들이 막았다라고 맨몸으로 막았다. 국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은. 그래서 장동혁 대표 측에서. 이 장동혁 단식 때 안 갔기 때문에 올해 장동혁 어떤 제명 명분을 준 게 아니냐라는 논리도 있지만 제가 볼 때 그게 아니고 한동훈은 이미 장동혁 대표가 자기를 제명할 걸 확고하게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본인이 단식을 가봐야 공개적으로 무슨 행동 언행을 해봐야 별 효과가 없다는 거를 충분히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의 양측에 제가 이렇게 사람들 관련자들 해보면 워낙 한동훈의 축출 이 의지가 워낙 오래전부터 확고히 강해요. 굳어있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아주 고개 숙여서 크게 사과하더라도 네. 한동훈이 축출의 원리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도 제명을 할 거라고 이미 기정사실을 하고 있다. 예, 스스로도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스스로도. 있다? 예,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럼 이제 어제 여의도에 한동훈 제명 반대 집회 같은 게 이제 조직적으로 열리는 있었죠. 걸 보면 예. 뭐 제명은 기정사실이니 우리도 그냥 조직적으로 우리 힘을 보여준다 뭐 그런 거. 그렇게 봐야 아니요, 되겠죠. 전 그건 다른 대로. 그래서 저는 이제 제명할 것 같지만 그걸 바꾸기 위해서 막판에 총력으로 반격을 가하고 있는 거죠. 한동훈 쪽에서는. 그렇지. 예, 그래서 지지자들도 혹시 모르니까. 예, 바꿀 수도 있도록 우리 지지세를 보여주고 한번 총력적으로 마지막 최후의 어떤 반격을 가해보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왜? 그래도 제명으로 갈 거라고 본다. 저는 뭐 제명을 갈 거라고 봅니다. 장동 대표가 자신의 그렇게 하는 게 자신의 정책 이익에 부합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남이 여러분 뭐라고 비판해도. 예,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한동훈이 그대로 살아남고 지방선 완패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어찌 됐든 한동훈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걸 막기 위해서 모를 리가 없죠. 일단 쫓아내고 본다. 예,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첫째. 아무튼 내일 최고위원회의에는 불참한대요. 내일은 뭐 어려울 겁니다. 29일 날인가를 또 봐야 된다는데 아이고 이 얘기 벌써 몇 주째 하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1시 32분 향해 갑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이현 씨. 네, 교통량이 많아서 막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호남권인데요. 양방향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목포 쪽으로는 고인돌 휴게소 부근입니다. 소통은 1차로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반대 서울 방향 석임제 부근인데 1차로와 2차로에서 사고를 처리 중이라 일대 교통이 혼잡합니다. 이후로는 서울에 거의 다 와서인데요.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으로는 정안 부근에서 사고 있었습니다. 처리는 됐지만 정안 휴게소 부근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시 구간에서 정체고요. 서울 방향 양재 부근에서 서초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이어지는 길 중에서는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쪽인데요. 흥천 이포 부근에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형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금주의 핫한 한마디 정리해볼까요? 최창렬 교수. 저는 1월 19일 날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만찬을 했는데 그때 나왔던 말,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에게 혹시 반명이십니까? 그랬더니 답변이 이제 우리 모두 친명이고 친청이다. 여기 친청의 청은 청와대다. 네. 이게 최근에 어쨌든 뭐 크건 작건 간에 지금 뭐 1인 1표제도 그렇고 조국 대표의 합당제가 됐는데 이게 대통령과 뭐 사전조율이 있었냐 없었냐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그것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현재 여권 내 그 여러 분위기를 아주 단적으로 그렇죠. 상적으로 보여준 대화였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예. 최진 원장 금주의 한마디. 그 답변 드리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한마디만 좀 보태면 장동훈이 만에 하나 말이도 한동훈의 제명을 하지 않고 유지하더라도 저는 제명하는 상황과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 거죠. 저는 장동훈의 생각은 계속 안에서 고사시킨 전략이 약간 변경일 뿐이지 한동훈에 대한 축출 그 확고한 의지 이거는 변함이 네.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린 거고 예. 장동훈 대표가 8일 만에 단식 철회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오면서. 근데 언론에 여기저기 보수 언론에 나왔던 단어가 키워드가 박근혜 후광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장동훈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를 박근혜 후광으로 치른다라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쭉 언론의 그 즈음에 나왔던 얘기가 이제 장동훈 대표가
20%당 지지율 박스권을 돌파하기 위한 최선의 카드 이자 출구 전략으로 박근혜 카드를 집어들었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와 동시에 어제인가요 그저 최경환 아시죠? 전 부총리 박근혜 최측근이었죠. 그때 출판 기념회를 했어요. 그래서 경북지사 출마설이 파다합니다. 거기 기정사실에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 거기서 최경환과 일문일답으로 해서 호흡을 맞춘 사람이 고성국입니다. 예, 보수 극우 유튜브로 알려진 사람. 그러면서 또 어제 오늘 사이에 나온 거는 박근혜 대통령을 데려온 사람이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 네. 예, 박근혜 대통령 뭐 최측근이고 옆에서 뭐 보기 대구시장 출마설이 본인 나오죠. 그렇습니다. 대구시장도 얘기가 나와서 야 그럼 이거 뭐야?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윤석열 어게인 세력하고 박근혜 지지 세력이 합쳐서 힘을 모아서 그렇죠. 올 6월 지방선거를 그렇죠. 승리를 해보겠다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계획 플랜을 짜고 있지 않나. 정말 너무 한심하지 않습니까? 이 계획. 두 탄핵 대통령 연대죠. 예. 탄핵된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찾아가서 탄핵돼서 아직도 사과하지 않는 사람을 단실 그만하라고 하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참. 그래서 제가 만든 용어가 이제 탄탄대로를 달리겠다. 탄핵당한 대통령과 탄핵당한 대통령이.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 세력과 합치는 게 그게 외연 확대예요? 글쎄 말입니다. 이거 말하자면 그러니까. TK 지역에서 거기서만 건지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2018년대도 그랬고. TK는 뭐 그냥 계속 자기들이 했는데 뭘 또 건져요 건지기. 왜냐면 지금 대구나 경북의 여론도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최근 안 좋아지는 그래서 뭐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라도 건지겠다는 그 방안이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말하신 고성국 유튜버 나오고 최경환 전 부총리 나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유영하 의원, 유권인의 의원이 나오고 이런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정당은 참 말할 구제불능. 네. 게 없어요. 정말. 자, 뭐 국민의힘 얘기는 이제 그 정도 하고. 근데 보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야 정치인들이 보면 중도 외연 확장을 막 강조하고 전략적으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석에서 만나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야 말이 그렇지 중도는 없어. 중도는 실제로 없어. 그냥 전략적으로 구호만 외치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석에서 그런 정치인만 만나지 마세요. 중도를 잘하는 정치인들 많아요. 중도 의원들 많이 있던데. 아니, 그럼요. 그래요. 네, 많이 있어요. 아니, 선거에서 말만 이기는 전략 짜는 정치인들은 다 중도만 신경 써요. 뭐 중도 신경 안 쓰는 정치인들은 일부 뭐 호남과 이 경북 지역의 또 지역과 갖고 있는 일부 정치인들 빼고 수도권에 있는 정치인인데 중도 말 안 한다? 어려워요. 네, 뭐 중도만이 살 길이라고 저는 중도를 외치는데 실제로는 합리적인 정치인자도 사실은 중도라는 게 실체가 없다라고 나지막한 얘기를 하는 그런 정치인이 있어서 큰 문제다라는 문제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 정치인들만 만나지 마시라고요. 자, 이 정청래의 이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전격 제안 그리고 당내 반발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일단 이재용 대통령과 전 나름대로 그 얘기는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16일 날 19일 날 당 지도부 만찬이 있었는데 그때 독대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대통령과 정 대표가. 그때 아마 이런 얘기는 원론적으로 오고 갔을 것 같은데 22일 날 전격 제안한 것처럼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하리라고는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 안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볼 때.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이 전격 제안을 22일 날 하고 난 다음에 그 친명계의 최고위원들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했고 그러니까요. 또 초선 의원들도 28명이 집단적인 움직임을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설령 처음에 반대했다 하더라도 사후에 그렇지 않아 이거 대통령하고 사실 정 대표하고도 얘기됐던 거야 라는 메시지가 전했다면 이렇게 가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얘기는 있었을 때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을 거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정청래 대표의 이른바 나름대로의 승부수다라고 보고 그러면서 볼 때 아직은 좀 조심스러운데 이 집권 초기라서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견고해서 대단히 의아하긴 합니다만 일종의 권력 투쟁의 양상을 조금씩 띄기 시작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대통령하고 이게 조율이 되긴 되지만 이건 조율됐다고 보기 어려운 거거든요. 제가 말한 그런 수준의 조율이라는 건 진정한 조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성 당원들을 의식해서 던진 거거든요. 그 정청래 대표가. 그리고 조국 대표는 마다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자신은 지방선거에서 일단 재보궐선거나 민주당의 공천으로 나갈 기회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불감청 고소원이에요. 난 오케이다 하는데 이건 제가 볼 때 이게 쉽게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 청와대에서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힘을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게 아닌가. 최진 원장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뭐 합당에 대한 당정 조율이 있었느냐 없었냐인데요. 조율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적극적 조율과 소극적 조율이 있는데 적극적 조율은 당이 청와대 의견을 10분 반영하는 거고 적극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주도하는 합당 시나리오인 거죠. 근데 소극적 조율은 당이 다 모든 계획 다 세우는 거 통보 비슷하게 하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하는데 근데 당이 청와대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소극적 합당 네. 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은 어떻게 보면 불감청 고소원이고 마다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합당 어차피 언젠가는 해야 될 텐데. 근데 정청래 대표가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 막판에 통보 비슷하게 얘기를 하면 뭐 거기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후자일 가능성이 보고 다만 이 합당은 저는 언제든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방선거 역으로 만약에 따로 있으면 사실은 외연 확장의 효과도 있지만 많은 또 파열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올 것이 왔고 근데 정책의 대표가 그 모든 부담 그냥 감수하고 밀어붙였다. 그러니까 거기는 자기 정치도 있고.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정치공학적 차원에서 네. 일단 당이 같은 지의 유권자들이 겹치니까 네. 표의 분산을 막는다. 네. 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의미가 있어요. 선거 승리라는 관점에서 볼 때. 네. 그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도 그겁니다만 역시 그 당대표 연임. 네. 조국 대표하고 합쳐서 조국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당원들이 자신 지지할 거다.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출마하지 않는다면 당대표에 그렇게 된다면 그것도 좋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게 아닌가. 근데 보면은 아까 중도 말씀 잠깐 나눴습니다만 조국 대표가 시간 꽤 흘렀지만 그 입시 비리 공정에 관련된 이슈가 또 소환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도라는 관점에서 볼 때 물론 이게 표의 분산을 방지한다는 측면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더 강한 세력과 결합하는 게 지금 일단 민주당은 조금 청와대는 특히 중도 보수를 자꾸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건데 그런 부담은 없잖아 있다. 합당이라는 게. 그 당장 초선 의원들이 모여서 네. 지금 이렇게 성명도 내고 이러는 거를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민주당이 조국 혁신당하고 합당하면 딱 한 가지잖아요. 조국 혁신당한테 어느 정도 지분을 떼어줄 것이냐. 그렇죠. 그렇습니다. 있을 때. 예. 최고위원 몇 명, 그다음에 현역 의원이 지금 거기 열 몇 명 되니까 네, 12명. 그 사람들 전부 비례대표지만 다들 지금 지역구 찾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벌써 거론되는 지역구들이 많이 있단 많이 있어요. 말이에요. 예, 그 예. 거론되는 지역구들이 대부분 민주당의 초선들이거나 이런 데들이에요. 네. 예. 맞아. 그러니까 자기들 자리 위협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논의를 이 정청래 대표가 뭐 예를 들어서 최고위원 회의에다가 뭐 슬쩍 우리 논의를 시작해 볼까요?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제 당장 지방선거 전략 기획단 이런 걸 만들면서 그런 전략 기획단에서 선거 전략의 하나로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도 우리 적극 네. 논의해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절차를 밟아 시작해도 뭐 안 될 게 없는데 네, 그러니까요. 그냥 당 대표가 불쑥 이렇게 전격 제안하는 방식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정치 외에는 이해할 수가 글쎄 없어요. 제가 그래서 후절 얘기한 거예요. 자기 연임을 위한 정치가 커요. 그래서 이게 권력 투쟁의 양상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지방선거 승리만 위한 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제 그 부분 생각 조금 다릅니다. 예, 방금 이제 앵커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 비당권파들이 이게 절차 문제, 과정의 문제, 및 투명성 제기하는 건 전부 100% 이해하지만 합당이라는 당대당이 합하는 이 특수한 상황을 이걸 공론화하는 순간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극비리 했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초반에 이렇게 공론화했을 경우에 정치인들이 운명이 걸린 건데 공천권 선거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결사적으로 반대해서요. 아마 무산될 가능성이 매우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청래도 하고 민주당도 하고 다 아웃되기 때문에 정청래 특유의 일종 그야말로 네. 승부수를 던지는 거고 자기 정치도 챙기고 당 정치도 챙기고 저는 이렇게 의도를 했다고 그럼 보는 이렇게 거죠. 되고 합당을 전격 선언해야 돼요. 합당 제안이 아니라 합당을 전격적으로 제안하는 건 제안한 거예요. 예. 여기 최진 원장의 제안한 거죠, 이건. 제안한 거고 최진 원장의 논리가 맞으려면 합당을 발표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저는 사실상 발표고 사실상 선언이라고 봅니다. 사실상 그거나 저거나 글쎄요. 그렇게 만만하게 안 거의 쉽게 이루어지지 저는 않을 거의 거예요. 비슷하다고 지금 이게 합당이라는 게 그 이미 뭐- 지금 절차에 들어가잖아요. 그 정치권 그 언론인들 가운데
하필 김민석 총리가 총리로서는 단독으로 워싱턴 DC 그래서요. 가는 예, 그런 예. 방미 일정 가는 날 마침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까지를 기사화하는 걸 네. 보면 그러니까 그런 기사를 쓰는 사람들도 정청래 대표가 왜 절차를 밟지 않았을까라는 궁금증 속에 이런 걸 찾는 거거든요. 예, 예, 그 제가 보기에도 궁금하죠. 뭐 절차 밟는다고 일주일 상관일 텐데. 예. 그러니까 이제 최진 원장 말씀은 지금 만약에 절차를 밟고 공론화시키면 이게 무산될 거다라는 건데 뭐 그런 점이 없잖아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명분이 너무 약해요.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정치가 결국 명분인데 당원 주권주의도 그렇고 1인 1표제도 그렇고 당원들에게 모든 걸 돌려준다는 건데 이건 당원들과 너무 괴리되기 때문에 명분에서 너무 떨어져요. 저는 당장 이번 지방선거 전에 합당이 언젠가 될 거예요. 근데 당장 이번 지방선거에 난 쉽지 않을 것 같다. 지방선거에 합당을 안 했을 경우 민주당이 입을 손해가 뭐예요?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요. 합당을 해서 민주당이 얻는 이득이 뭐죠? 오히려 최진 저 원장이 한번 합당을- 설명해 네. 보세요. 일단 호남에서 하면 쟁투가 벌어질 겁니다. 지금 조국의 일부 지지 기반이 일부 만만치 않습니다. 호남에서, 광주 전남에서 그러면 그건 지난 총선 때 비례대표 투표 때문에 그랬던 거고. 맞아. 저는 이제 좀 그 지역에 대해서 잘 네.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조국으로 가려고 싶으면 어떠냐. 조국으로 가고 싶다. 조국당을 하고 싶다. 민주당이 어차피 공천 받기가 어려운 사람. 그다음에 탈락된 사람이 전부 조국당에 가면 양파전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안방이 두 쪽으로 쪼개지는 겁니다. 그러면 당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몇 개 주요 이를테면 본인도 조국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단체장 어떤 형태로든 나가겠다고 그게 아니면은 지역에 있는 보궐선거 지역도 이렇게 나갈 걸 심각하게 민주당으로 한판 승부가 불가피하게 된다. 라는 점에서 저는 그런 점이 그런데 불가피하다고. 그 최준 원장의 그 논리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호남 지역의 예컨대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 아주 치열한 양파전이 예상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광역도. 그러니까 합당을 안 하면 예, 그죠? 예. 그럼 합당하는 과정에서 지역 기초단체장 일정 부분을 떼줘야 되거든요. 네. 얼만큼 어느 지역을 떼주느냐는 그건 치열한 쟁투 아닙니까? 그건 똑같은 차찬송의 거죠. 태풍이라고 봅니다. 그 똑같은 정도는. 거죠. 제가 그 지역 특성을 알지만은 그건 차찬송의 태풍이에요. 그거는 당에서 다 합당하면 일부 약간의 반발적 호남은 그냥 금방 무마됩니다. 다만 제가 정청래 대표 좀 아쉽고 비판하고 싶었냐면 내부 소리 없는 절차. 이 부분 저는 충분치 안 했다고 보는 거예요. 글쎄 제가 전마가 얘기한 대로 절차 한두 가지만 밟으면 일주일 상관이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했죠. 공론화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이를테면 김민석 같은 경우는 지금 정청래 대항마는 김민석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당권 도전한다는 건 뭐 예, 거의 기정사실화 이렇게 돼 돼 있기 있죠. 때문에 그리고 최고위원들에게도 약간 그런 식의 운을 떼가면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텐데 이 내부 절차 과정에서 자기 정치가 강하게 작동했다고 보는 거죠. 다만 공개적으로 자 여러분 최고위원들 한번 합당 논의해 봅시다. 라고 하는 거는 저는 상당히 그 문제가 좀 있었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저는 보는 거고 어찌됐든 소극적 조율이라도 하더라도 대통령 청와대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아주 깊이 저는 반영됐다고 봅니다. 아유, 솔직히. 저는 그건 아주 전혀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안한 다음에 홍익표 원내수석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연락은 있었다 이렇게 연락은 있었다. 예. 연락은 있었다는 말은 사실상 통보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아니면 그 전격 제안하기 직전에 연락을 받았거나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16일날 19일날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지도가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독대가 있었어요. 두 번 다. 그러니까 두 분이서 아마 그런 얘기 있긴 있었을 거예요. 예. 근데 20일날 전격 제안하겠다고 거의 당신 이렇게 하시오. 내가 밀어주겠어. 이건 아닐 거라 이런 얘기. 아니죠. 저 대통령이나 정무수석이 정청래 대표하고 깊숙한 대화를 나눴다. 이런 정치적으로 위반이 되는 거죠. 정치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거고 논란의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립서비스로 또 연락은 받았다라는 정도로 넘어가는 거. 시어치 실질적으로는 저는 깊숙한 논리가 있었다는 거. 3개월 전부터 논리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준 원장 보시기에는 글쎄요. 이재명 대통령도 통합을 그것도 지방선거 전 통합을 간절히 원한다. 아니 이 그 과정을 이유가 뭐죠? 오케이 했다고 보는 아니,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원한다고 볼 이유가 있나요? 최근 들어서 전체적으로 국정을 장악해 나가려고 예. 주도하고 해 나가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상당 부분이 지금 특검이라는 곳곳에서 조국 대표가 안티를 많이 걸었거든요. 예. 반대 비판적으로 하고. 그리고 예. 조국도 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 입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제대로 우리가 싸울 필요가 있다라고 공언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략적으로. 정부를 비판할 가능성이 높다. 예, 세게 여러 가지로. 아니 뭐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청와대에서는 예. 일단 가장 대통령들이 원하는 게 당무에 개입할 수 없으니까 당 대표를 대통령 의중이 잘 개입될 수 있는 당 대표를 원한다고요. 이건 뭐 수직적인 개입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근데 정청래 대표는 뭔가 껄끄러워요. 근데 김민석 총리가 대표된 건 대단히 좋은 일이에요. 이재명 대통령. 저희 나름의 구성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지금 조국 대표와 정청래 대표 합쳐서 이렇게 되면 그 이재명 대통령 구상에 친화적일까요? 친화적이지 않을까요? 친화적이지 않죠. 합당하면은.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이 조국 대표의 합당은 지금 언젠간 된다 하더라도 지금 전혀 좋아할 리가 없을 거라는 게 저의 추측인 거예요. 따라서 자, 이 대목은 두 분 생각이 상당히 좀 차이가 있어요. 합당이 그리 순조롭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뭐 최진 원장도 그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러나 합당은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지방선거 전에 될 거다. 예, 될 가능성이 저는 합당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뭐 그 전망에서도 두 분 다 판단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또 역시 가정법이 전제가 됩니다만 이제 조국 대표는 과연 합당이 되면 부산시장 쪽으로 갈까요? 아니면 뭐 전재수 의원 지역구 국회의원 쪽으로 갈까요? 뭘 원할까요? 글쎄 뭐전 거기까지는 합당까지 좀 합당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기 때문에 너무 지금 전제가 많긴 해요. 많기 때문에 저는 본인이 약간 지방성 부산 쪽에 뉘앙스를 두고 얘기 발언을 하지만 저는 실제로는 국회 보궐선거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한동훈도 그렇고요. 두 사람 다 그 가능성이 훨씬 저는 높다고 중앙정치적으로 봅니다. 만약에 자신들에게 한동훈도 그렇고 이제 조국도 그렇고 양자가 다 열려 있다. 아마 중앙정치적으로 갈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대권들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행동 반경이 넓지 않습니까? 국회는 지방선 하면 아무래도 좀 묶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 지방보다는 중앙. 그러니까 서울시장도 그렇지. 결국은 지역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중앙당 쪽이 선호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는 서울이나 경기도는 줄 수가 없습니다. 줄 수가 없을 거고. 예, 이재명 대통령 여권이 민주당 주고 싶어도 근데 부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최근 변수도 있고 좀 힘든 상황도 보이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조국을 투입해서 공천을 하게 돼서 차기 대권주자를 다극화 모든 대통령들의 로망 아닙니까? 대권주자를 여러 명 두는 것. 그중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나한테 잘한 사람 선택하는 것. 이른바 과거의 구룡 전략의 일환으로 조국을 일찌감치 민주당의 울타리 안으로 들여오는 것. 그 전략을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그것도 생각도 갖고 정치인의 대표도 생각이 비슷한데 다만 정치인 대표는 자기 정치를 하기 때문에 속도나 방법이 상당히 무리하고 빠르고 거칠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아마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보다도 조국 대표를 더 껄끄럽게 생각할 거예요. 아마. 만약에 이 민주당 안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말이죠. 조국 대표는 정청래 대표 결이 또 다르거든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중도 외연 말만 하고 실제로 안 한다는 얘기가 사실 정청래 대표에 해당이 됩니다. 본인 중도 외연 확장으로 많이 얘기는 하지만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 중심의 어떤 온건 진보에다가 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단단한 결사대들 그다음에 민주당 당원들 거기다가 또 범강성 진보들의 조국 세력 이걸 합하면 진보 진영의 파일을 최대한 극대화해도 외연에 크게 확장 신경 쓰지 않아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장동혁은 또 보수의 파일을 최대한 넓히면 이길 수 있다. 라고 양쪽 다 보수 진보의 방점을 두고 거기 역점을 두지 중도 지외연 확장하는 정청래 대표는 중도 얘기 별로 안 해요. 예. 당원 중심을 얘기 많이 조국 하죠. 대표 말이죠. 외연 확장은 더 좁혀져요. 그거 분명합니다. 그랬다고 잘못됐다고 항상 생각하는 거죠. 정청래 대표의 그런 당 운영이나 중도에 대한 어떤 경시하는 듯한 이런 부분들은 잘못됐다고 보는 거고. 저하고 오늘 많이 다르네. 이혜훈 후보자가 임명될 거냐 안 될 거냐 좀 다른 거 같고. 이렇게 달라야죠. 그래서 물론이죠. 다양한 의견을 전달해 드려야죠. 근데 결과는 좀 다른데 저는 오늘 말씀 중에 생각 자꾸 생각으로는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지 모르겠어요. 전에는 많이 다르다는데. 예측이 좀 다르다는 거겠죠. 예, 결과론적으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실제로 흐름 분석은 아주 비슷하다고 봅니다. 아니요, 많이 달라요. 그렇습니까? 오늘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네. 자, 직진본능 직설하고 여기까지 영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문세가 부르는 광화문 연가 들으시고요. 다음 주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